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부동산 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이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포인트가 요거죠.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하는 게 목표입니다.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고 2번은 부동산을 가장 효율성, 한정된 부동산을 가장 효율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추구는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이죠. 형평성은 어떻게 돼요? 한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장 폭넓게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은 인간이 자연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종속적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하니까 틀렸죠. 현대에서는 뭐예요? 자연을 극복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고 부동산학에서의 능률성의 원칙과 안정성의 원칙인데 자, 이 부동산학의 원칙 중에 이 능률성의 원칙이 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기해내고 또 부동산 거래 시에 또 안전을 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뭐죠?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가 돼요. 또 안전을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쓰면요 상충관계라고 하죠. 상충관계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상충관계 반비례, 비례가 아니죠. 4번 틀린 지문이고 자 5번에 부동산학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전 경쟁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완전 경쟁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여러분 5번 답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정에 자, 2번 토지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이 2번 지문 1번 보시면요. 이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임지는 임야인데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고 농경지를 또 택지를 조성해서 좀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등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후보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인데 올해도 중요하다는 거. 자, 올해 시험에도 중요합니다. 후보지 잘 확인해 두셔야 돼요. 2번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적인 등록 단위를 획지라고 해요. 자, 필지는 부동산 등기법상 또 등기의 한 단위, 등록 단위와 등기의 한 단위, 요 지문 두 개를 제일 많이 출제해요. 그리고 필지는 토지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자, 그런데 획지는 뭐죠? 획지는 토지 이용상 상정하는 개념으로서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부동산학적인 개념이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이고 3번 건축법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데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분.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맹지는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로서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정답이죠. 자, 맹지는 작년에도 출제했는데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맹지, 필지, 하여튼 자주 나오잖아요. 자, 맹지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해서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토지 가치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감가가 발생하고 또 건축법상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될 건 작년에 출제했었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선하지인데 선하지도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거래나 이용 시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부지가 아니라 건부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 자, 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부증성이죠. 그래서 이 부증성은 증가시킬 수 없어요.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절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뭐죠? 비생산성이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2번. 토지는 동질성이 없다. 동질성이 없다는 것은 바로 개별성. 개별성은 비동질성 또는 이질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표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표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낮고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에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뭐하다? 어렵다. 일물일가의 법칙의 성립이 어렵다. 자, 우선 개별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번.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 및 형상을 국지화시키고 또 부동산 활동을 정보활동, 임장활동으로 만듭니다. 자, 토지는 도로, 철도의 신설 확장 등으로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위치를 변화시킨다는 어떻게 돼요?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의 특성이 있죠. 5번이 정답인데, 자, 토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시간이 경과하여도 토지는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멸되지 않는 특성은 뭐죠? 영속성이에요. 자,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죠. 사용하도 소모가 안 됩니다. 비소모적 재화야. 비소모적 재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좌측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공급의 뭐죠? 감소. 공급의 감소 요인을 찾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의 증가가 돼요.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자, 여러분, 주택 건설용 원자재, 철근, 시멘트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은 뭐한다? 줄어들죠. 공급이 감소하는 원인이 돼요. 자,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자, 분양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자, 분양 가격 상승이 예상의 동그라미.
여러분 항상 예상, 기대가 나오면요. 예상 또는 기대가 나오거든요. 항상 요걸 조심해야 돼. 분양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어떻게 되냐. 현재 분양가격은 싸죠. 현재 분양가격은 뭐하다? 저렴하다, 싸다. 싸니까 어떻게 돼?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건설업체는 분양가격 오른 다음 공급해야 돼. 그래야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그러면 현재 싸니까 항상 현재 부동산 공급은 뭐한다? 감소. 왜? 오른 다음 공급해야 되니까 현재 부동산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자,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르는 원가 절감으로 인해서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는 공급의 증가가 되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공급이 또 이전보다 뭐한다? 증가하죠. 자, 공급의 감소 몇 개? 2개. 공급의 감소 2개. 그럼 반대로 공급의 증가는 3개.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은 10% 증가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분모는 소형 아파트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뭐죠?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라면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뭐죠? 수요량.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얼마냐. 자, 소형 아파트가 몇 프로죠? 5%. 우리가 하락을 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10% 뭐 증가했다. 10%를 5% 나누니까 얼마죠? 2. 그래서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를 기준합니다. 2를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뭐다? 비탄력적.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탄력적입니다. 기억은. 자, 니은은 대체재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입니다. 자, 또 소형 아파트인데 문제는 이 분모는 이렇게 상품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2개, 상품이 2개 나오면 교차 탄력성인데 분모는 자극을 주는 가격이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입니다. 소형 아파트의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냐 묻는 거죠. 자, 소형 아파트는 5% 가격이 하락을 한데 오피스텔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요. 비싸니까 오피스텔 수요도 뭐한다?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비싸면 소비를 줄이죠.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화살표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경제이론에서 뭐죠? 플러스 5분의 7이니까 얼마죠? 1.4인데 또 뭐를 기준한다? 우리는 또 0을 기준으로 하죠. 0보다 크다. 수요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대체재. 이 숫자도 구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체재. 4번 정답. 자, 6번. 토지 시장에서 종래 수요 함수. 자, Q1T가 1400 마이너스 4P가 Q2D 얼마로? 1500 마이너스 4P로 변했고, 또 Q1X 공급함수가 800 플러스 2P가 얼마로? 우리는 1200 플러스 2P로 변화를 했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럼 이게 바로 뭐죠? 최초의 균형이죠. 자, 최초의 균형은
항상 여러분 최초의 균형을 구한다. 여러분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갖다 놓고 풀면 돼. 자, 여러분이 26회, 28회 시험에 우리가 계산 문제 출제했잖아요. 자, 이렇게 수요량, 공급량 같다 균형이 나오면 그러면 수요량은 얼마? 1400 마이너스 4P가 수요량, 공급량은 800 플러스 2P가 공급량이 서로 같다. 자, 마이너스 4P가 우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4P, 2P 대주면 6P고요. 1400에서 800을 빼주면 600이에요.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 100이 나와요. 6으로 양변을 나눠주면.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균형이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이동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한 경우에서의 새로운 균형. 새로운 균형은 얼마냐? 또 수요량과 또 뭐가 같다? 공급량이 같다. 이렇게 놓고 수요량은 1500 마이너스 4P, 공급량은 12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가죠? 또 6P는 1500에서 1200을 빼니까 300. 양변을 6으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50. 자, 그럼 균형 가격은 100에서 50으로 얼마만큼? 우리는 50만큼 뭐 했다? 하락을 했다. 하락. 50만큼 우리가 하락을 했다. 1번 정답. 자, 7번 문제로. 부동산 경기 순환의 각 국면과 안정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상향 시장. 자, 상향. 자, 이 상향 시장은 공실률은 뭐가 최소화되고 반대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향시장 정점을 지나면 후퇴로 가잖아요. 그때 후퇴 시장 전 단계의 국면이죠. 그래서 후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을 상향시장인데, 상향시장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서 보면 밑에 있으니까 하한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후퇴 시장은 가격이 뭘로 간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지속적인 뭐가 하락이 예상되는 요 지속적인 요 하락이 아직 하락은 안 됐잖아요. 예상되는 시장을 후퇴 시장. 맞는 질문. 안정시장은 경기의 이 순환적 변동이죠. 순환 국면에서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죠.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이 안정시장은 이 순환 국면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시장은 아니다. 그리고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무슨 시장? 안정시장. 자, 3번 맞고요. 4번. 하향시장에서는 공실률,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 불황이니까 공실률은 뭐가 돼? 최대가 되고,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반대로 최소가 돼. 그리고 금리는 상승세에 있으니까 경기 하향폭이 커져요. 예? 하향세가 아니라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향세가 아니라 상승세에 있고, 여기는 수축 국면이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 수는 많은데 매수자 수는 점점 적어지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뭐가 중시?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하향세가 아니라 상승세. 4번 정답. 자, 회복시장은 하향시장 다음의 국면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뭐죠?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는데 회복 시장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 무슨 시장? 회복 시장이다. 자, 4번 정답이고요. 1번 정답입니다. 자, 부동산 상품의 시장 특성으로 보기 힘든 건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불분명합니다. 자, 일반 상품은 생산자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공급자가 분명하지만은 부동산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소비자에다가 팔 때는 공급자니까 불분명하다. 자, 비진열성, 위치는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고 또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진열하기가 어렵고요.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적인 거래가 아니라 구매 빈도가 어떻게 돼요?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한번 거래할까 말까, 여러분 일회성 거래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내구성이죠. 자,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한번 여러분 먹으면 없어지는 상품, 이런 건 단용제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건물, 유용성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런 상품을 내구성이라고 하죠. 1번 정답입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C도시 인근에 A 할인점, B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C도시 인구의 몇 프로인가? 단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계 수익값. 자, 이 거리 마찰계 수익값을 뭐라고 가죠? 2라고 가죠. 우리 일본은요 항상 2라고 출제하거든요. 옆나라 일본. 옆나라 일본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요. 항상 2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도 2로 계속 출제를 해요. 지금까지 시험 다 2예요. 왜 2라고 하냐? 요걸 적용하기 위해서. 중력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중력 모형은 매장 규모의 매장 면적에 뭐죠? 비례하죠.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2라고 합니다. 그래서 A 할인점을 구하려면요 항상 A 할인점, 자 여러분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을 우린 전문용어로 시장 점유율인데 요걸 먼저 구해야 돼. 항상 허프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시장 점유율부터 구해야 된다. 분모는 어떻게 돼? 전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전체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 어느 정도 비율 차지하느냐. 분모는 전체 때 A 할인점 매장 면적 8,000에 비례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 매장 면적 2,000에 비례. 거리 2km죠. 거리 제곱에 더해주면 전체야. 여기다가 A 할인점 차지하는 것은 8,000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8 하나 없어지면요 1000이거든요. 1000을 8로 나눠주면 125. 그리고 2000을 2의 제곱 4로 나눠주니까 얼마죠? 500. 그러면 625에 125인데 약분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100. 퍼센트로 가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다? 20%. 그러면 A 할인점에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이 20%면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인데 거기 박스 그림 위에 봤더니 뭐가 나왔죠? 거기에 C도시의 거주자 인구가 20만 명인데 20만 명의 몇 프로가? 20만 명의 몇 프로? 위에 그림 위에 C도시 인구 중 몇 프로가? 50%. C도시 인구 중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해. 그럼 얼마죠? 10만 명의 이용을 한데 그 10만 명의 몇 프로가? 20%가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산다. 그러니까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얼마죠? 2만 명.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할인점.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할인점의 이용객 수가 A 할인점의 이용객 수가 C도시 인구에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C도시의 인구는 얼마죠? 20만 명이고 A 할인점의 이용객 수는 2만 명. 그럼 약분했더니 얼마죠? 10분의 1. 또 퍼센트로 가니까 100을 곱해주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0%.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자, 베버죠. 자, 알프레드 베버의 우리는 공업 입지 이론은 1909년에 나타난 이론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자, 틀린 걸 묻는데,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의 세 가지 요인이 공업 입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베버는 뭐가? 그 중에서도 베버는 수송비. 베버는 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 학자가 누구? 베버. 세 가지 요인 중. 자, 2번. 등은 같을 등자. 비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등 비용선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입지 삼각형에서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 P예요. 그럼 이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 L로 기업이 입지를 바꾼다. 왜? 노동비 전략이 더 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최소 수송비 지점 P로부터 이렇게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수송비가 최소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수송비 더 부담해야죠. 그래서 추가적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 이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하다. 추가적인 수송비의 비용이 동일한 금액, 이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한다? 등비용선. 그래서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등비용선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점이, 여러분 이 점이 이 점으로 이동하는데 추가적인 수송비 얼마? 10만 원 들었다. 그런데 이 점에서의 노동비 절감액도 10만 원이다. 서로 같았다. 같을 때를 이걸 뭐라고 하냐? 크리티컬, 임계란 말 써요. 3번에 보시면은 노동비 절감액과 동일한 금액의 등비용선을 뭐라고 한다? 수송비, 추가적 수송비 부담액도 10만 원, 노동비 절감액도 10만 원 같았다. 이럴 때를 이걸 뭐? 임계 등비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공장 입지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자, 밑줄, 노동비용 밑줄. 노동비용이 아니야. 중요한 결정 요인은 노동비용이 아니라 수송비야, 수송비. 노동비용이 아니라 수송비.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송비는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수송 중량과 수송 거리의 함수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암기한 게 있어요. 요거 암기했을까? 수송비는 수송 중량, 원료와 제품의 무게가 중량이잖아요. 수송 중량이라는 것은 원료와 제품의 무게, 또 수송 거리죠.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하죠. 누가? 베버가. 자, 5번. 최소 비용 이론은 생산 제품의 수요가 어디에나 동일하고 또 생산 비용이 지점마다 다르다는 가정하에서 결국 생산비가 뭐가 되는지죠? 최소. 그러니까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최소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우리 뭐가 된다? 우리 기업이 입지하기 위한 최저 입지점이라고 보는 게 베버. 5번. 11번 들어갑니다. 자, LQ 입지 개수는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죠. 자,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우리가 도시죠. A 도시. 자,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A 도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A 도시의 부동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자, 이때 항상 요거 찾아야 돼. 전국 전체 그 표에서 전국 부동산업 A 도시 전체 A 도시 부동산업 표에서 숫자를 들어와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그 표에서 봅니다. 맨 오른쪽 칸이 전국이고요. 맨 밑에 합계가 전체예요. 그럼 전국 전체가 만나는 사람이 10만 명. 표 찾았죠? 또 맨 오른쪽 칸 전국과 부동산업 만나는 칸 몇 명? 4만 명. 4만 명. 그럼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죠? 5분의 2. 자, 그리고 A 도시 두 번째 칸 갑니다. 두 번째 칸 합계 만나는 점이 6만 명. 자, 두 번째 칸 A 도시 부동산업 만나는 게 얼마? 3만 명. 그러니까 요거 약분하니까 2분의 1. 요 내항이곱 2 곱하기 2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 외항이 곱 5와 1을 곱한 건 분자로 갑니다. 4분의 5는요 1.25가 돼요. 자, 그래서 1.25인데 또 뭐를 기준? 1을 기준. 1을 기준했을 때 1보다 크면은 A 도시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A 도시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무슨 산업? 기반 부문의 산업. 2번 정답. 자, 12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925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 바로 뭐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 중심 업무지구 핵심이 요거 하나죠. 요게 벗어나서 요것도 3번 출제했는데 작년에도 나왔어요. 점이지대는 퇴폐, 슬럼지구를 나타내는 건데 요게 점이지대는 몇 번째 동심원? 2번째 동심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공장에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대로서 위성도시죠. 그래서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5개의 지구로 동심원상으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자, 1번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도 낮고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접근성, 인구 밀도가 전부 뭐한다? 낮아져요. 여기 1번 설명. 2번 설명 또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도 적어져요? 질병, 도심으로 올수록 저소득층이 많아지니까 질병도 많이 창궐 하지. 질병 많아지고 멀어질수록 적어지고, 빈곤도 멀어질수록 뭐 도심에 가난한 사람이 몰리거든요. 빈곤도 줄어들어. 외곽으로 갈수록 빈곤도 줄어들어. 인구 이동도 줄어들지. 자주 이동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이동이 자주. 인구 이동도 자주 없고, 또 뭐도 우리는 질병도 줄어들고 빈곤도 줄어들고 범죄도 줄어들어. 범죄는 도심이 많아. 예? 이런 게 줄어드는 형상이 나타나요. 2번 정답. 3번 선형이론. 자, 이 버제스의 원을 변형했죠. 이 동심원을 변형해서 나타난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이론.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우리는 축이론이라고 해요. 축이론.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인데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있고 무슨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에요. 항상 교통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전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는 뭐가 뜨고 있다?
교통망이 뜬다. 교통망. 교통망인데 그 모양이 꼭 선형.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부채꼴 모양. 자, 그래서 교통망에 따라 토지 이용 모형은 달라지죠. 고속교통망축 가까이는 고급주택지역이, 그 좌우는 중급주택지역이, 고속교통망축 반대편은 저급주택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자,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도시 공간 구조는 동심원이 아닌 도로 또는 교통의 축, 이 도로를 따라 부채꼴 모양 또는 교통의 축을 따라서 가니까 축 형태를 이룬다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이론? 축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5번. 다핵심 이론은 같은 도시 내 여러 개의 핵을 이루면서 지역 공간이 형성되는데 도심도 나타나고 부도심도 나타나죠.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의 장점을 수용한 이론으로서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다핵심 이론. 도심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면서 도심과 부도심이 나타나면서 다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부동산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위치의 중요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자, 5번이 정답인데 1번은 튀네는 관련이 있겠죠. 자, 튀네는 뭐죠?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어요.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는데 여기에 뭐를? 위치를 첨가시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도입을 한 학자가 누구? 튀네. 그래서 튀네의 이론을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죠. 위치와 관련이 있어요. 자, 2번, 3번, 4번은 뭐냐? 자, 여러분 2번, 3번, 4번은요. 이것은 도시 토지 20세기에 나타난 도시 토지의 직가 이론이에요. 자, 우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학자들은 그 이전에 농업용 토지에 어떻게 돼요? 지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가, 토지 가격인데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위치에 따르는 지가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 토지 지가 이론은 전부 위치와 관련이 있어. 마샬부터 시작해서 허드, 헤이그, 알론소, 노스의 토페카 전부 다 관련이 있어. 도시 토지 지가 이론은. 그러니까 이 3, 3 답이 안 되지. 5번이 답이지. 그러면. 자, 5번에 또 어떤 분은 이건 한 번도 안 들어본 학자다. 그러니까 되지. 시험 이런 존 스튜어트 밀, 칼, 막스에서 나타나는 절대질에서 출제에는 잘못 적혀있어요? 절대질에서 하면 배웠잖아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는 사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리야. 소유 자체가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소유지. 그래서 5번 정답. 1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XJ. 자, 거기 봤더니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SJ와 YJ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 두 제어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수요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자, XJ 시장에서는 소비에 따르는 뭐보다? 사적 편익보다 뭐가 더 크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이러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따지는 거죠.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편익 갖고 따지면 이게 더 커요. 이것은 무슨 과정? 소비 과정에서 뭐죠? 정 플러스의 외부 효과. 여러분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또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자, 그리고 YJ는 어떻게 돼요?
생산에 따르는 사적 비용보다 뭐가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데, 여러분 사회적 비용은 사적인 비용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이 환경 오염 물질을 한 단위 더 어떻게 돼? 정화하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뭐가 들어간다? 외부 비용이 들어갔죠. 작년 시험에 사회적 비용 출제했죠. V 외부 효과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요걸 출제했는데 작년에 감소한다고 출제했어요. 외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다? 생산. YJ는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 부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 또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 자, 1번 갑니다. X제 시장 갑니다. 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 균형, 우리가 소비량이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만큼 나는 소비를 하는데 이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럼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회적 편익이 다 크니까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곡선이야. 그럼 사회적 편익을 고려를 했을 때, 사적 비용과 만나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이 결정되는데 시장에서는 실제 균형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만큼 적게 소비하고 있어. 바람직한 건 요건데. 그래서 무슨 소비? 과소소비. 1번 틀렸죠. 과다가 아니라 과소소비의 문제가 나타난다. 자, 2번 YJ 시장은 긍정적, 부정적. 부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3번 공사 과정에서 주택가 주변에 소음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을 쓰다. 이건 X제 사례가 아니라 YJ 사례. 틀렸고. 그리고 4번 지문은 얘기죠. 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또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또 균형 생산량이에요. 자,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고 이 균형 가격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문제는 각도 생산량 수준에서 이만큼 생산했을 때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외부 비용이 더 외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크기 수직거리가 외부 비용이거든요. 외부 비용만큼 더 비용이 높아져서 이게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인 편익이 만나는 이 점에서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실제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또 이 크기만큼 뭐가 돼? 더 많이 생산되고 있다. 여기는 더 많이, 지나치게 더 많이 과다 생산되고 있다. 자, 그럼 문제는 4번 지문에서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뭐를 설정한다? 최고가 아니라 최저 가격. 여러분, 이 노란선보다 밑으로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노란선 밑으로 받지 못하도록 법을 규정해. 그러니까 요 노란선까지 받아야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이 나타나죠. 최고가 아니라 최저 가격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지문을 보면은 5번 지문은 요 균형 가격보다 요거죠. 자, 최적 소비량 수준에서의 최적 소비량 수준에서 이게 우리는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아요. 자, 여기도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의 또 최적 가격도 균형 가격보다 높죠. 5번 정답.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에 대한 금융정책은 뭐다? 간접이죠. 자, 시험 문제 원래 출제합니다. 원래 시험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와 방법 원래 반드시 출제하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직접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간접 있죠. 시장 기구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인데 이 간접 개입에 지금 뭐가 나왔다? 금융기관 요즘 뉴스 9.13 대책 보니까 많이 나와 있죠. 9.13 대책 금융상의 지원 뭐다? 규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LTV, DTI 금융상의 규제 또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급 이런 건 전부 간접 개입이에요.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출제된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적 개념입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밑줄 이게 포인트.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용도적 4가지 있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면 틀려. 왜? 중복이 안 돼요. 그런 것을 이제 주의해야 돼. 중복이 안 된다는 거. 근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 가능하죠. 자, 하나의 대지에 미관지구, 고도지구 중복 지정 가능하고요. 용도지역도 중복 지정이 가능해요.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자연 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자, 3번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합니다. 4번째 양도소득세 제도는 집가상승분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4번은요 우리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작년 시험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 있죠? 개념 출제했어요.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 작년에 출제인데 방법은 2가지가 있거든요. 과세적,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건 그런 건 비과세적 방법이죠. 과세적 방법 아까 뭐가 있어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토지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 자, 여러분 직접 개입에는요 뭐 공영개발, 뭐 토지에 있어서의 수용, 뭐 도시개발사업, 공공임대 보유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다? 토지은행제도.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출제했는데 작년 아예 한 문제로 나왔죠. 올해는 만약에 나오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비축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비축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개념.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비축한다?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비축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5번의 마지막 지문 보시면은 비축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건 단점. 또 단점이 또 뭐가 있어요?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매입시와 매각시까지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단점이죠. 하여튼 개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009년 2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도 토지를 비축 현재 하고 있고 누가 관리한다? 우린 토지 비축 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16번 가겠습니다.